이야기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혼 도장 찍자마자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를 환영한다며 가족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첫 방문 기념으로 5성급 호텔을 통째로 빌려온 가족 18명이 모여 축하 파티까지 열었죠. 저는 그들을 비웃으며 즉시 한도 5억짜리 가족카드 5장을 모조리 해지해버렸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환이 그들을 비웃으며 아가 8,800만 원 식사비인데 카드 결제가 안 된단다. 내가 어떻게 살라고. 만년필 펜촉이 이혼. 합의서 위로 마지막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마른 나무잎이 바려 부서지듯 가볍고도 선명했습니다. 구청 직원이 서류철 2개를 우리 두 사람 앞으로 각각 밀어주었습니다. 전 남편 강민주는 거의 낚아채다시피 제 몫의 서류를 챙겨 들고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1초라도 더 머물면 재수없는 기운이라도 옮을 것 같다는 듯이 말이죠. 저 백서연의 3년 결혼 생활은 이렇게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 속에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구청의 회전 유리문을 나서자 9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구석에 세워둔 제 작은 차로 향하려는데 가방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메시지 알림음이었죠.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성난 벌떼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보니 화면에는 가족 단톡방 아이콘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알림을 꺼뒀지만 전체 멤버 호출 기능 때문에 강제로 팝업이 뜬 것이었죠. 당신의 행복한 우리 가족.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전 시어머니 박선자 여사. 시간은 불과 1분 전 제가 이혼 서류를 받아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폭죽과 활짝 웃는 이모티콘을 연달아 붙인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 예쁜 새며느리 조아라의 첫 공식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엄마가 헤리티지 5성급 호텔에 제일 큰 룸을 예약했으니 우리 가족 18명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와서 우리 아가 환영해주고 좋은 기운 듬뿍 받아가자. 그 아래로 사진 몇 장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시어머니가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셀카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알았습니다. 조아라. 강민준이 휴대폰 비밀 앨범에 숨겨두었던 그의 진정한 사랑이었죠. 두 번째 사진은 호텔룸의 화려한 원형 테이블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정갈한 전체 요리가 차려져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이미 정갈한 전체 요리가 차려져 있었죠. 세 번째는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역시나 강민준의 누나, 둘과 형부들, 이모와 이모부, 사촌들까지 까만 인파가 중앙에 선 강민준과 조아라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핀 채 카메라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햇볕에 팔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사진 속 강민준의 의기양양한 표정과 주름이 잡히도록 활짝 웃고 있는 전 시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한때의 관계를 정리하며 마음속에 일었던 미세한 파문이 그 순간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심지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움직여 단톡방에서 시어머니의 프로필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삭제를 선택했습니다. 연락처를 삭제하면 해당 사용자와 함께 있는 모든 그룹 채팅방에서 자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시스템 알림창이 뜨자 저는 망설임 없이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박선자 여사님, 당신들의 그 값비싼 환영 만찬. 과연 계산할 때도 그렇게 웃을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저는 그 집이라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곳엔 제가 아직 옮기지 못한 짐, 몇 상자와 역겨운 기억들만 남아있을 뿐이니까요. 저는 곧장 강남 시내로 차를 몰아 제가 가장 즐겨 찾는 카페로 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 창가 조용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따스하게 손등위로 쏟아졌습니다. 그제야 구청 앞에서 온몸에 스며들었던 한기가 서서히 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구청 앞에서 온몸에 스며들었던 간기가 서서히 가시는 듯 했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간간히 진동했습니다. 제가 이미 나간 가족 단톡방이 아니라 예전에 업무 때문에 추가했던 강민준의 먼 친척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친구 목록에 있다는 사실을 잊었는지 연이어 호텔의 성대한 파티 현장을 카카오 스토리에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막 올린 짧은 동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정교하게 플레이팅된 랍스터와 전복, 그리고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희희낙낙하는 남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 시어머니 박선자 여사의 유난히 높고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치켜들고 거의 휴대폰 화면을 뚫을 듯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자자, 모두 잔을 드세요. 우리 강씨 집안에 진짜 복덩이가 굴러들어왔습니다. 내 예쁜 며느리, 아라를 위하여 건배. 알도 못 낳는 어떤 암탉은 진작에 알아서 꺼져줬어야지.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우리 집안대 끊을 뻔했잖아.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이 박장대소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맞아. 아라 씨는 딱 봐도 복스럽게 생겼잖아요. 민준이 형, 이제 고생 끝이네. 어머님, 드디어 소원 성취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저는 화면을 쓸어내리며 말없이 이 소란스러운 연극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카메라는 오늘의 주인공인 강민준과 조아라를 비췄습니다. 조아라는 수줍은 듯 강민준의 어깨에 기댔고 강민준은 의기양양하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온 가족의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결혼식 때 하객들에게 인사하던 모습보다도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친척 동생은 영상에 글까지 덧붙였습니다. 새언니, 환영해요. 가족 모임. 행복 충전. 어떤 사람은 드디어 과거형. 만세.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한 맛이 혀끝에 퍼졌지만 오히려 정신은 더 맑아졌습니다. 박선자 여사님, 여전히 그렇게 참을성이 없으시군요. 새며느리를 들였다고 온 세상에 광고하지 못해 안달이 나셨네요. 그렇게 제게 뺨을 내어주고 싶으셨나요? 저는 컵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거의 쓰지 않던 다른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이 휴대폰에는 은행과 금융앱 몇 개만 깔려 있었습니다.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모바일 뱅킹에 로그인했습니다. 화면은 단순했습니다. 메인 화면에는 제 주거래 신용카드에 연결된 가족카드 5장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각 카드의 한도는 5억 원. 지난 3년간 박선자 여사와 강민준의 누나들은 바로 이 5장의 카드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저는 첫 번째 카드의 상세 정보 페이지를 열어 카드 관리 옵션을 찾았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맨 아래에 작고 붉은 글씨로 카드 해지가 보였습니다. 시스템 알림창이 떴습니다. 고객님, 카드 해지 후에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볍게 확인을 눌렀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같은 방법으로 2번째, 3번째, 그리고 5번째 카드까지 해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24시간 내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라는 안내 문구가 뜰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이 휴대폰의 전원을 끄고 다시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쓰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친척 동생은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해서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사진은 조아라가 값비싸 보이는 보석 상자를 들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선자 여사가 옆에서 사진 설명을 달았죠. 우리 착한 며느리에게 주는 선물. 앞으로 우리 둘이 같이 쇼핑 다니자. 저는 피식 웃으며 이 친척 동생의 카카오 스토리를 보지 않기로 설정했습니다. 창밖에 차량 행렬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헤리티지 호텔은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족 단합 만찬은 지금쯤 몇 번째 요리가 나왔을까요? 아마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겠죠. 저는 종업원을 불러 작은 치즈케이크를 하나 더 주문했습니다. 서두를 것 없습니다. 좋은 연극은 주인공이 무대에 오를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먼저 디저트를 먹으며 천천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치즈케이크를 다 먹어갈 무렵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선자 여사님이라는 세 글자가 다급한 벨소리와 함께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체기대를 NT 케이크를 다 먹어갈 무렵 받지 않으면 절대 끊지 않겠다는 기세였습니다. 저는 벨소리가 10번 넘게 울리도록 내버려 두다가 태연하게 통화 버튼을 눌러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선자 여사의 날카로우면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배경은 시끄러웠고 아이의 울음소리와 다른 사람들의 언쟁 소리도 들리는 듯했습니다. 백서연, 너 어디야? 당장 이리로 넘어와.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박선자 여사는 제 평온함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더욱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 네가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 계산해야지. 헤리티지 호텔. 당장 와서 계산하라고. 우리 이제 다 먹고 가려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야. 저는 가볍게 하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가족이 식사하셨는데 왜 제가 계산을 해야 하죠? 박선자 여사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너 시치미 떼지 마. 내 카드가 안 긁히잖아. 뭐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내 명의로 된 메인 카드는 문제없지? 빨리 와서 계산해. 여기서 더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지금 종업원이랑 지배인이 다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저는 저쪽 상황이 눈에 선했습니다. 박선자 여사는 분명 한 손으로 수화기를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매서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호텔 지배인에게 억지 미소를 짓고 있겠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을 겁니다. 평생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사람이 온 가족 18명, 특히 막 문턱을 넘어온 애지중지, 새며느리 앞에서 밥값을 못 내 쩔쩔매고 있다니 그건 그녀에게 죽기보다 더한 고통일 겁니다. 저는 일부러 몇 초간 침묵하며 저쪽에서 점점 더 초조해지는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모든 글자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카드가 안 긁히는 게 당연하죠. 박선자 여사가 되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1시간 전에 어머님께서 새 며느리를 둘러싸고 축배를 들고 계실 바로 그 시간에 가족카드 5장을 전부 해지했거든요. 전화기 너머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배경의 소음마저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멎었습니다. 몇 초가 흐른 뒤에야 마치 목이 졸린 듯한 박선자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해지했다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해지를 해?
그건 우리 강씨 집안 돈이야. 저는 냉소했습니다. 이제 강민준 씨와 이혼했으니 당연히 회수해야죠. 강씨 집안 돈이요? 강씨 집안 식사니 당연히 강씨 집안 돈으로 계산하셔야죠. 박선자 여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며 울음 섞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백서연, 너 어쩜 이렇게 악독해? 너 나 죽이려고 작정했어? 8,800만 원. 밥값이 8,800만 원이라고. 내가 지금 이 돈을 어디서 구해? 내 이 늙은 얼굴을 어디다 두라고. 너 빨리 안 와? 안 오면 나 오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저는 그녀의 히스테릭한 협박을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비슷한 수법으로 저를 수없이 굴복시켰고 매번 성공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박 여사님, 당신의 체면은 제가 세워드린 적이 없으니 제가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8,800만 원의 식사비는 당신들이 드신 것이니 당연히 당신들이 지불해야죠.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일이지 저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들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창밖은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선자 여사의 전화를 끊자 세상이 5분도 채 조용해지지 않았는데 제 휴대폰이 다시 윙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카카오톡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그 중개 전문 친척 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충격받은 이모티콘을 연달아 보내더니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대박, 서연 언니, 무슨 일인지 알아요? 호텔 지배인이 포스기 들고 왔는데 큰어머니 카드가 계속 승인 거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 카드, 민준이 형 큰누나 카드, 작은 누나 카드까지 온 가족 카드 다 돌려봤는데 전부 사용 불가래요. 지배인 얼굴 완전 썩었어요. 세상에 큰어머니 얼굴이 빨개졌다가 하얘졌다가 파래졌다가 카멜레온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언니한테 전화하더니 몇 마디 못하고 악 소리 지르면서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새언니 조아라가 옆에서 부축하는데 그 여자 얼굴도 엉망진창이에요. 제일 웃긴 건 지배인이 이 룸은 최저 이용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제일 비싼 요리랑 술만 시키는 바람에 할인해도 8,800만 원이래요.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고. 지금 큰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서 끙끙 앓고 있고 민준이 형은 여기저기 전화해서 돈 빌리고 있어요. 온 친척들 다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도 말 안 해요. 아까 건배할 때 그 열기는 다 어디 갔는지. 진짜 웃겨 죽겠어요. 저는 화면에 계속해서 뜨는 글자들을 보며 그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상상했습니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박선자 여사에게 오늘 이 사건은 그야말로 얼굴을 땅바닥에 갈아버리는 격이었을 겁니다. 저는 간단하게 알았어 라고 답장했습니다. 친척 동생은 바로 언니가 한 거죠. 라며 윙크하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저는 직접 대답하는 대신 구경만 해, 말 많이 하지 말고 라고만 보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까 썼던 다른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은행 앱에서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5장의 가족카드 해지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아. 완벽하게 돈줄을 끊었으니
이제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르도록 땔감을 좀 더 넣어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거의 쓰지 않던 인스타그램 부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몇 년 전 그냥 만들어둔 계정이라 팔로워도 거의 없었죠. 딱 좋았습니다. 저는 미리 가족 단톡방과 친척 동생의 카카오 스토리에서 저장해둔 사진과 영상을 골랐습니다. 박선자 여사가 새며느리를 환영한다며 올린 단톡방 캡처. 호텔룸의 호화로운 전경. 랍스터와 전복이 가득한 테이블. 클로즈업. 18명의 가족이 축배를 드는 단체 사진. 그리고 조아라가 보석 상자를 자랑하는 사진까지. 저는 간단하게 글을 편집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담담한 어조로 사실만을 나열했습니다. 오늘부로 공식적인 싱글이 되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자마자 전 시어머니께서는 가족 단톡방에 새며느리의 첫 방문을 환영하는 글을 올리셨고 5성급 호텔에서 18명의 가족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여셨네요. 3년간 오직 가정을 위해 헌신한 결과가 이렇게나 가차없는 모욕이라니. 제 가족 카드로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던 그분들이 이미 제 후임자를 정해두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모든 비용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시길 행운을 빕니다. 그리고는 지역의 몇몇 가십 폭로 계정과 연예 유튜버들을 태그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저는 계정에서 로그아웃한 뒤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인터넷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불륜, 고부 갈등, 돈 문제가 뒤섞인 이 현실판 막장 드라마는 금세 사람들의 안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박선자 여사는 체면을 가장 중시한다고요? 강민주는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를 지키고 싶어 한다고요? 저는 그들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모든 사람 앞에 찢어발겨 보여줄 작정입니다. 저는 카페에서 계산을 하고 나와 결혼 전에 사두었던 작은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은 조용했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휴대폰 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이미 환했고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창밖 전화를 건 사람은 제 절친 최수민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 특유의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내 사랑 서연아, 괜찮아? 세상에, 인스타그램 난리 났어. 내 부계정에 올린 거 진짜야? 박선자, 그 마귀 할멈이 진짜 이혼 도장 찍자마자 그런 짓을 했다고? 저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응, 진짜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민이는 곧바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미친, 진짜 그 집안 인간들 다 쓰레기네. 잘 헤어졌어. 진짜 너무너무 잘 헤어졌어. 기다려. 내가 맛있는 거 사서 지금 바로 갈게. 이럴 땐 친구가 옆에 있어줘야지. 수민이의 전화를 끊고 보니 휴대폰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모르는 번호였는데 아마 강민준이나 그의 친척들이 번호를 바꿔가며 전화한 것이겠죠. 문자도 수십 통화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보낸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백서연, 무슨 짓이야. 당장 엄마 경찰서에서 빼내. 라며 윽박지르다가 나중에는 무슨 일이든 좋게 얘기하자. 일단 와서 호텔 계산부터 해결해줘. 라고 애원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새벽 3시쯤 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저는 하나도 답장하지 않고 모두 선택해 삭제해버렸습니다. 경찰서라. 어젯밤의 결말은 제 생각보다도 더 흥미진진했나 봅니다. 느긋하게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자마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카메라를 보니 역시 수민이었습니다.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살기등등하면서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수민이는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우리 서연이 마음고생 많았지. 근데 진짜 잘했어. 통쾌해 죽는 줄 알았네. 가족카드 해지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어. 그녀는 식탁에 따끈따끈한 김이 나는 만둣국과 콩나물국밥이 든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아침을 먹으며 수민이가 신나게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봐, 이것 봐. 네가 올린 글.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다 퍼갔어. 댓글이 벌써 수천 개야. 다들 그 쓰레기 집안 욕하고 너 응원하는 글이야. 저는 인기 댓글 몇 개를 훑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댓글. 두 번째 댓글. 언니, 힘내세요. 지들 돈도 아니고 언니 카드로 상간녀 파티 열어주는 클라스라니.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세 번째 댓글. 후기 제발요. 8,800만 원 계산은 했나요? 시어머니 진짜 경찰서 갔나요? 실시간 중계 원합니다. 수민이는 화면을 넘기며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조아라라는 여자 신상도 털었어. 예전에 이상한 중소기업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다가 강민준 꼬셨다던데? 또 어떤 사람은 박선자 여사가 차고 있던 새 팔찌. 저번 달에 내 카드로 긁은 거라고 알아봤어. 지금 온 인터넷이 그 집안 비웃고 있어. 그때 저희 집 유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 번호는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수민이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제가 다가가 발신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낯익은 지역 번호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일부러 부드럽게 보이려는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준의 아버지, 전 시아버지인 강성국이었습니다. 서연이냐? 나다. 아비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성국은 잠시 머뭇거리다 명백한 당혹감과 피로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안다. 이번 일은 민준이랑 내 어미가 잘못했다. 너무 경솔했고 내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이 아비가 대신 사과하마.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강성국은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봐라. 이만큼 소란 피웠으면 됐지 않니? 네, 아니. 박 여사가 어제 호텔에서 너무 흥분해서 직원들이랑 좀 다투다가 경찰서에 하룻밤 갇혀 있었단다. 방금 조사받고 나왔는데 내가 데리러 가는 길이다. 이게 소문나면 우리 강씨 집안 명예에도 회사에도 영향이 아주 안 좋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반응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침묵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호텔 계산 말이다. 8,8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잖니. 민준이가 급하게 마련해봤지만 2천만 원밖에 못 구해서 아직 한참 모자라. 네가 일단 좀 먼저 내주면 안 되겠니? 이 아비가 너한테 빌리는 셈치마. 나중에 꼭 갚으마. 우리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남들 보기 창피하게 이러지 말자. 응?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날씨 얘기를 하듯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강성국 씨, 세 가지를 잘못 알고 계시네요. 첫째, 저는 당신 아들과 이혼했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둘째, 박선자 여사가 경찰서에 간 것은 식사비를 지불하지 못하고 호텔 측과 다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녀의 개인적인 행동이 초래한 결과이지 제가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저는 일부러 말의 속도를 늦춰 모든 글자가 명확하게 들리도록 했습니다. 그 식사는 당신들 강씨 집안이 새 식구를 환영하기 위해 연 축하 파티였습니다. 이제 막 당신들에게 쫓겨난 저 백서연이 어째서 제 전남편의 새 여자를 위해 8,800만 원짜리 환영 만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그 어떤 이유로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성국은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적이고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가 말을 고를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강씨 집안의 명예와 회사에 미칠 영향이요? 그건 당신과 당신 아들이 걱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혼 당일 요란하게 파티를 열고 뉴스거리가 된 것은 제가 아니니까요.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겠네요. 저는 말을 마치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유선 전화선까지 뽑아버렸습니다. 수민이는 옆에서 듣다가 눈을 반짝이며 제게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와, 대박. 서연아, 그래야지. 너무 통쾌하다. 예전엔 네가 너무 그 사람들 체면 세워줬어. 저는 식탁으로 돌아와 식어가는 콩나물국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강성국이 전화를 했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뜻입니다. 그 마지막 남은 위선적인 체면마저 차릴 여유가 없어진 것이죠.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겨우 밥값 못 내고 망신 좀 당한 걸로 제가 지난 3년간 받은 서름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휴대폰을 들어 결혼 전에 선임해둔 개인 법률 고문인 김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제 강민준과의 혼인관계 중 그의 개인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의심되는 회사, 자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특히 민준테크의 최근 3년간 자금 흐름을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안 언제 수민이는 오후 늦게까지 저희 집에 머물며 강씨 집안 사람들 욕을 3시간 동안 실컷 해주다가 남자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돌아갔습니다. 가기 전까지 무슨 일 있으면 꼭 제일 먼저 연락하라고 신신당부했죠. 그녀가 떠나자 집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계속해서 걸려오는 모르는 번호들이 화면에 떴다가 사라지는 것을 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현관 카메라로 밖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문 앞에는 강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입었던 양복 차림이었지만 셔츠는 구겨지고 넥타이는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 밑은 퀭했습니다. 어제 호텔 사진 속의 의기양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피곤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문을 사이에 둔 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강민주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문에 바싹 다가와 억누르지 못한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서연, 문 열어. 얘기 좀 해. 할 얘기 없습니다. 식사비 문제라면 저한테는 소용없어요. 제게 이치 그로 저용없어요. 직치 그렁 이치 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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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처용 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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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주는 다급해져 손으로 문을 쳤습니다. 백서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엄마는 아직 경찰서에 있고 회사 거래처 몇 군데서 인스타그램 일 때문에 전화가 왔어. 이게 얼마나 큰 이미지 손상인지 알아? 우리가 이혼했더라도 이렇게까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면 안 되는 거잖아.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벼랑 끝으로 몬다고요? 그와 그의 어머니가 저를 헌신짝처럼 버릴 때는 오늘을 생각하지 못했던 걸까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이미지 손상은 당신들 스스로의 행동 때문입니다. 5성급 호텔에 18명을 초대해 놓고 돈을 못 낸 건 당신들이지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게 창피하다면 사실을 말한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스스로 무슨 짓을 했는지 반성해야죠. 강민주는 제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한참 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과거에 제가 익숙했고 지금은 역겹기만 한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아라와의 관계는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 우리 3년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이번 한 번만 나 좀 도와줘. 일단 호텔 계산부터 하고 엄마를 빼내줘. 그러면 내가 나중에 꼭 보상할게. 응? 보상? 저는 하마터면 소리내어 웃을 뻔했습니다. 그가 저를 아직도 달콤한 말 몇 마디에 넘어가는 백서연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강민준 씨, 그런 역겨운 말은 그만하세요. 당신과 조아라의 관계가 한순간의 실수였는지 아닌지는 당신 마음이 더 잘 알겠죠. 우리 사이는 당신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고 당신 어머니가 그 메시지를 보낸 순간부터 정은 사라지고 계산할 빚만 남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한 푼도 못 냅니다. 사람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또 오면 경비원 부르겠습니다. 경비원 부르겠습니다. 경비원 부르겠습니다. 경비원 부르겠습니다. 문 밖은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이윽고 강민준의 분노에 찬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서연, 너 정말 독하다. 좋아. 너 나중에 두고 봐. 그리고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그는 떠났습니다. 저는 문에 기댄 채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는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가면을 벗어 던지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서재로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자 김 변호사에게서 온 초기 조사 결과 보고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테크의 일부 공개 자료와 세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건의 거액 자금 흐름이 불분명하고 회사 고정 자산 등기에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가 조속히 권한을 위임하여 더 깊이 있는 회계 감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만약 강민준이 혼인기간 중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제가 재산 분할에서 더 많은 몫을 주장하거나 심지어 전액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말이죠. 메일을 보내자마자 제 다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 번호는 제 직계 가족 몇 명만 알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오빠 백서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다가 고십 바보 리컴다리나 정아가 따따리 백서준의 캄보리따 청가가 감다. 서연아, 얘기 다 들었다. 저는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습니다. 부모님과 오빠는 처음부터 저와 강민준의 결혼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가 고집을 부리자
억지로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제게 기댈 언덕을 마련해 주셨죠. 지난 3년간 저는 이른바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들에게 힘든 내색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백서준이 말했습니다. 마음고생 많았겠구나. 그래도 처리하는 거 보니 우리 백씨 집안 딸 맞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었습니다. 강신의 그 작은 회사, 자금 사정이 항상 빠듯했어. 거래처 두 곳 덕분에 겨우 버티고 있었지. 방금 소식 들었는데 가장 큰 거래처인 창신산업에서 다음 분기 발주를 취소할 것 같단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빠, 설마. 백서준은 아무렇지 않은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창신산업 사장이 나한테 빚진 게 좀 있거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강민준 인성이랑 최근 소문에 대해 얘기 좀 했을 뿐이야. 사업하는 사람들은 원래 리스크 관리에 철저하잖니.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빠는 소리 소문 없이 이미 강민준의 돈줄을 끊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청검서, 제가 가족 카드를 해지하고 인터넷에 폭로한 개인적인 차원의 반격과는 비교도 안 되게 오빠의 한 수는 그의 숨통을 제대로 조이는 것이었습니다. 백서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 조용히 집으로 들어와서 지내라고 하신다. 엄마가 너 주려고 보약 다려놓으셨어. 저는 코끝이 찡해져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오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줘. 하지만 당분간은 혼자 있고 싶어. 내가 직접 정리해야 할 빚이 남았거든. 백서준은 제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았다는 듯 억지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기억해. 백씨 집안은 언제나 내 편이다. 아무나 널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은 항상 제 뒤에 있었습니다. 오빠의 전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강민준의 회사가 겪을 어려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내부의 붕괴가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또다시 그 친척 동생의 카카오톡 폭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글이 아니라 흥분했지만 목소리를 낮춘 여러 개의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서연 언니, 대박 사건. 그 집, 아니, 강씨 집안 뒤집어졌어요. 어제 큰어머니가 경찰서에서 돌아온 뒤로 완전 폭탄이 됐어요. 집에서 밤새 하늘이 무너져라 울면서 언니 욕을 했다더라고요. 그러다 오늘 아침에 정신 좀 차리더니 화풀이를 새언니한테 하더라고요. 그녀는 이어서 몰래 녹음한 듯한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배경음이 섞여 있었지만 박선자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더 이상 조신하지 않은 조아라의 반박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박선자, 알아야 내가 너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음식 주문할 때 내가 그 수입 와인은 한 병만 시키자고 했잖니. 그런데 네가 기분 내야 한다고 2병이나 시켰잖아. 그리고 그 최고급 전복도 1인당 하나씩은 너무 비싸다고. 그게 다 얼마니? 이제 와서 계산도 못하고 내 늙은 얼굴에 똥칠을 했어. 조아라, 분명히 불만 섞인 목소리로.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어제 분명히 최고급으로 대접해서 제 길을 살려줘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뭐 시킬 때마다 어머님도 웃으면서 좋다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제 탓을 하세요? 박선자, 목소리가 더 높아지며 내가 카드가 안 긁힐 줄 알았겠니? 다 그 천벌받을 백서연 때문이지. 하지만 너도 문제야. 집안 생각해서 아낄 줄을 몰라. 내 손에 낀 그 팔찌 봐라. 그렇게 비싼 걸 어제 굳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야 했어?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집이 돈 함부로 쓰는 줄 알잖아. 조아라, 호쭈쭈더 유치. 어머님, 그 팔찌는
어머님이 저한테 첫 선물이라며 억지로 끼워주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제가 자랑한 게 됐어요. 좋은 건 다 어머님 덕이고 나쁜 건 다 제 탓이네요. 민준 씨, 당신은 말 좀 해봐요. 녹음 파일 속 강민준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아, 좀 그만들 좀 해요. 안 그래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엄마, 알아. 지금 와서 싸우면 뭐가 달라져. 당장 부족한 6,800만 원은 어떻게 할 거며. 회사 거래처는 어떡할 거냐고. 지금 자금줄이 막혔단 말이야. 박선자, 울부짖으며. 아이고, 내 팔자야. 재수 없는 년 하나 내보냈더니 이제 집안이 망하게 생겼네. 민준아, 네가 어떻게든 해야지. 엄마 이대로 죽는 꼴 보고 싶어? 좋아라. 돈도 없으면서 무슨 부자인 척은. 저는 강씨 집안에 시집 오면 호강할 줄 알았더니 웬걸요. 첫날부터 빚더미에 앉게 생겼네요. 이 결혼 계속할 수나 있을까요? 이어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리며 녹음은 갑자기 끊겼습니다. 친척 동생의 메시지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들었어요? 완전 개싸움 났어요. 새언니도 보통 아니네요. 절대 안 져요. 큰어머니, 이번엔 제대로 호랑이 새끼를 들였어요. 큰어머니, 이번엔 제대로 호랑이 새끼를 들였어요. 듣자 하니 민준이 형이 아버지 아끼는 양주 2병 몰래 팔아서 급한 불 끄려고 한대요. 저는 이 메시지들을 보며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늑대들끼리 서로 물어뜯는 꼴이라니. 박선자 여사는 순한 양을 들인 줄 알았겠지만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여우였던 모양입니다. 이 고부 갈등 드라마는 제 생각보다도 훨씬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친척 동생에게 알았어. 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알려줘. 라고 답장하며 작은 금액의 기프티콘을 하나 보내주었습니다. 이 정보원은 잘 관리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음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강씨 집안은 이미 내부 분열이 시작됐고 경제적 압박도 가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그들이 제기할 기회조차 없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이메일에서 언급되었던 회사 자산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강민주는 회사를 설립할 때 우리가 결혼 생활 중에 샀던 작은 오피스텔 주소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법인 계좌와 몇몇 개인 계좌 사이에 불분명한 자금 거래가 잦았다는 점도. 저는 다시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가 알려준 창신산업의 발주 취소 소식을 전하며 회사 등록 주소와 법인 자금 유용 혐의에 대한 의심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것이 바로 조사의 핵심이라고 답했습니다. 만약 강민준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사치나 재산은닉에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면 이혼 재산 분할에서 저에게 극도로 유리해질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법의 심판은 그 어떤 말싸움보다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후에 저는 법률사무소로 가 김 변호사를 만나 필요한 모든 서류에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사무소를 나오니 햇살이 좋았습니다. 복잡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위선적인 결혼 생활을 지키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새장은 부서졌고 하늘은 넓었습니다. 저는 밀크티 한 잔을 사서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길에서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이전에 올렸던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네티즌들은 좋아라가 과거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그녀의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법한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사진들을 찾아내 박민준의 불분명한 자금 지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여론은 들끓고 내부는 분열되고 외부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와 서류 작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차를 한 잔 마시려는데 초인종이 또다시 집요하게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현관 카메라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어제보다 더 초췌해진 강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서류철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너무 세게 쥔 탓에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저를 보자마자 거의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백서연,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저는 문을 비켜주지 않고 문틀에 기댄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를요? 돈 문제나 인스타그램 글 내리라는 거면 할 얘기 없어요. 강민준은 서류철을 제 앞으로 내밀며 억눌린 분노로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이것도 내 짓이지? 경제사범 전문이라는 그 김 변호사 말이야. 오늘 회사로 사람 보내서 장부 보자고 하더라. 무슨 자산이 어쩌고 하면서 네가 시킨 거지? 저는 서류철을 받아들고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안에는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정식 공문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테크의 재무 상태를 감사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 등록 주소와 실제 운영 장소의 불일치, 그리고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간 몇 건의 거액 이체, 내역 등 초기 의심 정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수취인 이름에는 조아라라는 이름이 선명했고 이체 목적은 프로젝트 인건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불과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덮어 그에게 돌려주며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법대로 처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왜 당신 회사를 조사하는지는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뭐 캥기는 일이라도 있나요? 박민준의 얼굴이 순간 붉게 달아오르며 서류철을 낚아챘습니다. 너 깨끗한 척하지 마. 백서연, 똑똑히 들어. 이 회사는 내가 혼자 일군 거야. 너랑은 아무 상관없어. 내 회사에 손댈 생각하지 마. 저는 웃었습니다. 차갑고 비웃음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당신 회사라고? 강민준 씨, 잊었나 본데 우리는 아직 재산 분할을 끝내지 않았어요. 혼인기간 중에 설립된 회사는 당신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내 몫이 절반은 있는 겁니다. 하물며 저는 한 걸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부부 공동 재산으로 사무실을 얻었고 결혼 후에 수입으로 회사를 운영했죠. 그런데 이제는 회사 돈으로 상간녀를 먹여 살린 것까지 들켰네요. 그런데도 이 회사가 당신 혼자만의 것이라고요? 박민준은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가슴만 거칠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고 있으리라고는, 그리고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가면을 찢어버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목소리를 낮췄지만 분한 기색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나를 미워하는 거 알아. 하지만 회사는 내 피땀이야. 네가 망가뜨리면 안 돼. 내가 잘못했더라도 이런 식으로 복수하면 안 되잖아. 우리 앉아서 재산 분할 다시 얘기하자. 내가 보상금 더 얹어줄게. 보상?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강민준 씨, 당신은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게 고작 돈이라고 생각하는군요. 내가 원하는 건 정의입니다. 당신들 가족이 지난 3년간 나를 기만하고 모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회사는 만약 깨끗하다면 김 변호사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더럽다면 그건 내가 망가뜨린 게 아니라 당신들의 탐욕이 망가뜨린 거겠죠. 저는 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와 그 세 여자분은 아직도 8,800만 원 식사비랑 팔찌 문제로 싸우고 있다면서요? 아직도 그런 한가한 소리 할 정신이 있나 보네요. 당장 눈앞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어때요? 강민주는 마치 모든 기력을 잃은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백서연,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좋아. 좋아. 우리 법정에서 보자고. 그는 말을 마치고 거의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문에 기댄 채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바닥은 긴장으로 축축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게 개었습니다.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바였습니다. 애초에 그와 원만하게 해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강민준의 차가 도망치듯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법정 싸움, 여론전, 경제적 압박, 저는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할 때까지 모든 길에서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김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민준 씨가 방금 다녀갔습니다. 감정적으로 매우 격앙된 상태입니다. 조사 방향이 그의 아픈 곳을 제대로 찌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주세요. 김 변호사에게서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핵심 계좌와 자산에 대한 단서를 몇 가지 확보했습니다. 곧 돌파구가 보일 겁니다. 국군보시 각종 변호사에게서 곧 돌파구가 보일 겁니다. 좋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식어버린 차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씁쓸함 뒤에 희미한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강민준이 외쳤던 법정에서 보자는 말은 물에 던진 돌멩이처럼 작은 파문만 일으키고 가라앉았습니다. 그 후 며칠은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스토킹 전화도 불청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분명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김 변호사의 조사에 대응할 방법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박선자 여사와 조아라는 이 진흙탕 싸움에서 자신만이라도 빠져나갈 궁리를 하며 서로를 견제하고 있겠죠. 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을 도우며 제 개인적인 일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사두었던 이 오피스텔을 대청소하고 강 씨 집안과 관련된 물건은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 새로운 침구와 커튼을 사고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과거의 숨막히는 기운을 완전히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소파에 앉아 새로 합류할 회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지역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약간 소심한 듯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백서연 씨 되시나요? 백서연 씨라는 호칭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이렇게 불린 지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상대방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백서연 씨,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테크에서 격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성은 장씨고요.
저 며칠 전에 퇴사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민준테크의 격리, 그것도 막 퇴사한.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한테 무슨 일로? 장 과장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망설임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백서연 씨, 제가 이런 전화 드리는 게 실례인 줄은 알지만 도저히 양심에 걸려서요. 제가 회사에서 5년 일했는데 강 사장님이,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강 사장님이 예전에 저한테 장부를 몇 번 조작하라고 시키셨어요. 회사 돈을 여러 명목으로 빼서 개인 계좌 몇 개로 보내라고요. 사모님, 아니 박 여사님 계좌도 있었고 조아라 씨 계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프로젝트 비용이나 예비비로 처리해서 장부를 맞추라고 하셨죠. 그때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이제 퇴사하고 나니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그때 이체 기록이랑 장부 사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는 있지만 내부자가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한다면 일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장 과장님, 제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알려주시기로 결심하셨나요? 장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서연 씨, 예전에 회사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참 합리적이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분들처럼 그렇지는 않으셨죠. 그리고 뉴스도 봤습니다. 그분들이 당신에게 한 짓은 너무했어요. 제가 힘은 없지만 나쁜 일에 계속 동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료들 드릴 테니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함께 어느 쪽이 이길지 판세를 읽은 것이겠죠. 저는 즉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 과장님, 이 자료들은 저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가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보한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장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만나는 건 좀 부담스럽네요. 제가 곧바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백서연 씨도 몸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메일함에 새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선명한 스캔본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은행 이체 확인증 캡처, 내부 결제 서류 캡처 등. 서류에는 강민준의 서명이 선명했고 수취인은 역시나 박선자 여사와 조아라였습니다.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 명목은 인테리어 지원비, 자물료, 명절 상여금 등 다양했습니다. 기간은 정확히 강민준과 조아라가 만나기 시작한 지난 반년 동안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자료들을 김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매우 흥분하며 이것이 강민준의 혼인 중 재산은닉 및 유용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이며 심지어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와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수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박 가십을 접한 듯한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최신 뉴스. 강민준 회사 가장 큰 거래처 창신산업에서 방금 공식적으로 다음 분기 계약 취소 통보했대. 강민준, 통보받고 사무실에서 컵 집어 던지고 난리 쳤다더라. 지금 회사 분위기 완전 흉흉해서 핵심 인력들 다 몰래 이직 준비 중이래. 저는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항상 정확하고 치명적인 한 방을 날리니까요.
이것으로 강민준의 가장 큰 현금 공급원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미 위태롭던 회사는 이제 설상가상이 된 셈이죠. 수민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아라가 시어머니랑 또 대판 싸웠대. 조아라가 강민준한테 아파트 명의에 자기 이름만 올려주면 헤어지겠다고 협박했는데 박선자 여사가 죽어도 안 된다고 버텨서 지금 집안이 매일 전쟁터래. 저는 이 소식들을 들으며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막장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라마는 점점 더 격렬해지고 외부의 압박은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지금쯤 회사 위기와 가정 불화를 동시에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김 변호사의 조사에 제대로 대응할 여력은 남아있지 않겠죠. 평온한 날들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온 소환장이 제 손에 도착했습니다. 강민준이 결국 소송을 건 것이었습니다. 사유는 이혼 후 재산분할 분쟁. 그는 민준테크가 자신의 결혼 전 개인 재산의 연장선이며 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제가 회사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제가 제시한 재산분할 방안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소환장의 뻔뻔한 문구들을 보며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인데도 여전히 허세를 부리다니. 이게 바로 강민준의 스타일이었죠. 좋습니다. 그가 법정 싸움을 선택했다면 저도 모든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밖에요. 저는 소환장을 사진 찍어 김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도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상대방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게 될 겁니다. 재판 당일 저는 단정하고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옅은 화장을 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맞은편에서 날아오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강민준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굳은 표정으로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강민준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또 강민준은 굳은 표정으로 또 굳은 그의 옆에는 아버지 강성국만아 와 있을 뿐 박선자 여사와 조아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피해서 오지 않았거나 집에서 또다시 싸우고 있거나 둘 중 하나겠죠. 재판이 시작되자 강민준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그는 민준테크가 오로지 강민준 개인의 피땀으로 이룬 성과이며 결혼 후 가정주부 역할에만 충실했던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가 악의적으로 가족 카드를 해지하고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차례가 되자 그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에게 일련의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먼저 회사 등록 주소가 우리가 혼인 중에 구매한 아파트 주소라는 증거와 회사 설립 초기에 우리 부부의 공동 예금을 대량으로 사용한 은행 거래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전 격리장 과장이 제공한 이체 기록들이었습니다. 선명한 스캔본이 법정 스크린에 투사되었습니다. 민준테크 계좌에서 박선자 여사와 조아라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많은 이체 내역, 금액, 날짜, 그리고 강민준의 서명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 이체 내역들이 회사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며 순전히 강민준이 직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사치와 가정생활 그리고 불륜 관계 유지에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민준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그것들은 합법적인 인건비 지급이나
개인적인 대여금이라고 반박하려 했지만 조아라가 관련 전문 자격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체 시점이 소위 프로젝트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김 변호사의 지적 앞에 그들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승기를 잡고 창신산업의 계약 취소 관련 뉴스 기사와 인터넷상에서 강씨 집안의 사치와 가정불화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강민준과 그의 가족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회사 위기이며 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판 내내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바늘방석에 앉은 듯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강민준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은밀하게 저질렀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법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며 추후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승패는 이미 결정나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강민준과 그의 아버지는 거의 도망치듯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사진이라도 찍힐까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순조로웠습니다. 상대 측 증거는 허점투성이었고 저희가 제출한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강민준 씨는 자금 유용 혐의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는 흥분보다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수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치 자기가 소송에서 이긴 것처럼 흥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땠어? 어땠어? 완전히 박살내고 왔지? 저는 간단하게 재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민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대박, 그럴 줄 알았어. 어디 계속 기고만장해 보라지.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 서연아. 할 얘기가 있는데 내 친구 중에 브랜드 기획사 하는 애가 있거든? 아, 경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네가 예전에 강민준 회사 일 잘 도왔던 거 알고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더라고. 기분 전환도 할 겸 한번 만나볼래?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향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강민준의 회사를 위해 많은 것을 바쳤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돕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내부 관리와 고객 응대 대부분을 제가 처리했죠. 어쩌면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수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연락처 좀 보내줘. 한번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되찾는 것뿐입니다. 앞으로의 길은 저 스스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직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보름쯤 지났을까? 김 변호사가 정식 판결문을 가지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백서연 씨, 우리가 완승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민준테크를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강민준 씨의 혼인 중 자금 유용 증거가 명백하다고 판단했고요.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명의의 모든 자산, 즉 고정자산, 미수금, 특허권 등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당신이 70%를 분할받게 됩니다. 강민준 씨 개인 명의의 아파트는
비록 그의 단독 명의였지만 혼인 중 구매한 것이므로 역시 당신 소유로 귀속됩니다. 또한 강민준 씨는 이번 소송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저는 두꺼운 판결문을 받아들였습니다. 명확한 논리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70%라는 비율과 아파트의 소유권 귀속을 보며 제 마음속 마지막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법이제, 지난 3년간의 헌신과 서름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강민준 씨의 자금 유용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관련 증거를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는 꿩 대신 닭도 못 잡는 신세가 된 셈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결과가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 이제야 때가 온 것뿐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돌아간 뒤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백서준은 모든 것을 듣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나머지 일 처리하는데 집안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그가 말하는 것은 판결, 집행 문제였습니다. 강민준이 순순히 회사와 집을 내놓을 리가 없으니까요. 아니, 오빠, 김 변호사님이 잘 처리해 주실 거야. 나 혼자 할 수 있어. 백서준은 그래, 라고만 하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 그는 언제든 나설 것이라는 것을. 예상대로 며칠 지나지 않아 강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절망에 가까운 쉬어버린 목소리였습니다. 백서연, 판결문 받았다. 저는 말없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는 이제 껍데기만 남았어. 창신산업 계약이 끊기면서 자금줄은 막혔고 빚만 잔뜩 남았다고. 네가 자산을 다 가져가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 집은 우리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계약한 거야.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무것도 없다고요? 진작에 무슨 짓을 했는지 돌아보지 않고요? 강민준 씨 판결은 법원이 내린 거지 제가 내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 부모님의 계약금은 결혼 후 우리가 함께 대출금을 갚았고 집값 상승분에도 제 기여가 있습니다. 당신네 집돈만 돈이고 제 헌신과 청춘은 돈이 아닌가요? 강민준은 제 질문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참 뒤 그는 거의 우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부탁이야. 예정을 생각해서 나한테 살길 좀 열어줘. 회사 지분 조금만이라도 남겨주고. 집은 우리 부모님이 사셔야 한단 말이야.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따가웠습니다. 당신이 조아라와 노란하고 당신 어머니가 그 메시지를 보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살 길은 스스로 찾는 거지 남이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을 때 제게 살 길을 열어줄 생각은 해봤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판결에 따라 당신은 지정된 기한 내에 자산명의 이전과 정산 절차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겁니다. 그때는 상황이 더 꼴사나워지겠죠. 전화기 너머에서 강민준의 억눌린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거칠게 끊겼습니다. 저는 그의 현재 상황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회사는 파산하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김 변호사를 통해 강민준이 결국 자산양도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그의 아버지 강성국이 노후 자금을 탈탈 털어 겨우 회사빚 일부를 갚고 마지막 체면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 아파트도 곧 제 명의로 이전되었고 열쇠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집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안에는 강민준과 조아라의 생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더욱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로 부동산에 연락해 그 집을 월세로 내놓았습니다. 배신으로 가득 찬 이 집은 1초도 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세 수입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로써 저와 강민준 사이는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돈줄이 끊긴 새며느리 조아라는 말이죠. 그녀는 저를 쫓아내기 위해 온갖 수를 썼지만 호강은커녕 강민준과 함께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과연 순순히 물러설까요? 그 집은 순조롭게 세입자를 구했고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입금되었습니다. 마치 강씨 집안 사람들이 과거에 제게 저질렀던 짓을 상기시키는 굴욕세처럼 말이죠. 삶은 드디어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수민이가 소개해준 브랜드 기획사 파트너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강씨 집안의 소란이 드디어 제 인생에서 사라지리라 믿었을 때 낯선 택배 상자 하나가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 정보는 없었고 서류처럼 얇고 가벼웠습니다. 상자를 뜯어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은 저였습니다. 하지만 배경은 제가 결혼 전 부모님 댁에 살 때 오랜 남사친과 동네 카페에서 가끔 만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은 교묘한 각도에서 찍혀 마치 우리가 매우 가까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활짝 웃는 모습이 연인처럼 보이게 연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맹세코 그는 그냥 어릴 적부터 친구였고 그의 아이는 이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끔 만나 사는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사진 외에 프린트된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위협적인 문구가 가득했습니다. 백서연, 네가 이긴 줄 알지? 당장 소송 취하하고 회사 자산 포기해. 안 그러면 네가 결혼 중에 바람 피운 이 증거들을 내 부모님이랑 모든 친척, 친구들한테 뿌려서 너를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릴 거야. 저는 이것들을 보며 두려움보다는 허수음이 나왔습니다. 조아라, 역시 당신이군요. 스스로의 머릿속이 더러운 사람만이 이런 저급한 수단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강민준은 지금 제정신이 아닐 테고 박선자 여사의 머리에서는 이런 치밀한 계획이 나올 리가 없죠. 저는 즉시 사진과 쪽지를 찍어 김 변호사에게 보내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이것은 명백한 협박 미수이며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조아라의 인성이 저급하다는 증거로 이혼 사건에서 그녀가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신고는 일단 보류하죠. 대신 이 증거들을 잘 보관해 주세요. 그녀가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할지 궁금하네요. 저는 뱀을 굴에서 끌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쪽지에 적힌 익명의 이메일 주소로 일부러 당황한 척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세요? 뭘 원하시는 거죠? 이 사진들은 다 가짜예요. 저는 바람 피운 적 없어요. 메일을 보내자마자 상대에게서 더 의기양양하고 오만한 답장이 왔습니다. 가짜? 백서연,
변명하지 마. 증거는 차고 넘쳐. 3일 주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내 부모님께 내 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확실했습니다. 조아라였습니다. 그녀는 참을성을 잃은 것입니다. 강민준이 몰락하자 그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빚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설픈 방법으로 제게서 마지막 한 푼이라도 뜯어내려는 것이었죠.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찍어둔 증거 사진과 협박 쪽지를 예전에 글을 올렸던 인스타그램 부계정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글을 덧붙였습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군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리라 믿었지만 누군가 제 결혼 전 평범한 사교 활동 사진을 조작하여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AT 조아라 씨, 만약 이런 수단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해보세요. 법이 당신에게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 줄 겁니다. 글을 올린 뒤 저는 몇몇 법률 전문 인플루언서와 지역 경찰청 계정을 태그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론이 들끓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본 증거를 들고 바로 경찰서로 가 조아라를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상세하게 진술을 기록하고 증거를 접수했으며 법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니 공기가 한결 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조아라처럼 허세만 가득한 사람은 겁을 주면 쉽게 무너집니다. 경찰서를 나오니 진짜 강적을 만나면 누구보다 빨리 꼬리를 내릴 것입니다. 저는 그녀가 제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당황한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그날 저녁이 되기도 전에 수민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헐, 서연아, 조아라가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했어. 엄청 무서워하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닌대. 너한테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어 한대. 진짜 겁쟁이.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사과, 합의? 이제 와서 무서운 줄은 아는군요. 늦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협박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녀가 쓴맛을 보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 위선적인 백합은 이제 그 추악한 본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되었습니다. 제 삶이 그런 사람에게 계속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이 마지막 쓰레기를 치우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과거와 완전히 작별할 수 있었습니다. 조아라 쪽에서는 정말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치 꼬리가 밟힌 고양이처럼 구석에 숨어 상처를 핥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조아라를 소환 조사했고 그녀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협박을 시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고 보증서를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게 사과하고 보상할 의향이 있으니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보상은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하지만 처벌 불원서는 써줄 수 없습니다. 저는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다. 저를 해치려 한 사람을 용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녀는 마땅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아라 문제를 처리하고 나니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 잠재적 위협까지 해결하고 저는 수민이 친구의 브랜드 기획사와의 만남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임지연이라는 유능하고 시원시원한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번 만나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가치관이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과거에 회사를 운영했던 경험과 인맥을 높이 평가했고 저는 그녀 회사의 활기찬 분위기와
미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십에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제가 자금과 인맥을 투자해 지분을 받고 파트너로서 고객 관리와 프로젝트 총괄을 맡기로 했습니다. 삶은 마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긴 듯 했습니다. 저는 새 회사의 업무에 적응하고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고 잠재 고객을 만나느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섬재 고객을 만나느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희망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임 대표와 프로젝트 회의를 막 마쳤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 친척 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강씨 집안의 내부 분쟁을 중개한 이후로 저를 유일한 하소연 상대로 여기는 듯 가끔씩 강씨 집안의 최신 비참한 소식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녀가 보낸 음성 메시지에는 잔뜩 낮췄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 언니, 대박 뉴스. 강민준 회사, 오늘 공식적으로 파산 신청했대요. 빚더미에 앉아서 사무실도 집주인이 잠가버렸대요. 강민준 회사사, 집기들도 다 압류당할 거래요. 저는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건요. 강민준 아버지, 강성국 씨가 충격으로 고혈압이 와서 쓰러졌대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집안이 완전 난장판이에요. 박선자 여사는 매일 병원에서 울면서 언니 욕했다가 좋아라. 욕했다가 다 너희들 때문이라고 난리래요. 저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강성국이 입원한 것은 안타깝지만 아내와 아들의 잘못을 방관한 그 역시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박선자 여사의 저주는 더더욱 제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일 웃긴 건요. 조아라는 지금 코빼기도 안 보인대요. 병원비 내라고 할까봐 병원에도 안 온다네요. 여기저기 돈 많은 남자 소개해달라고 알아보고 다닌대요. 진짜 나무가 쓰러지니 원숭이도 흩어지네요. 저는 알았어. 라고 답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강씨 집안의 몰락은 제 상상보다도 더 철저했습니다. 한때 제 앞에서 그렇게 거만했던 가족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고 병들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쫓아내려 했던 전 며느리인 저는 그 폐허 밖에서 굳건히 서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임 대표와 팀원들과 함께 제 합류를 환영하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서는 업계 동향과 회사의 미래에 대한 즐거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주스를 마시며 창밖에 네온 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니 제 세상이 이렇게나 넓고 밝을 수 있다는 것을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저는 향초를 켜고 목욕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는 더 이상 다툼과 배신이 아닌 햇살과 꽃향기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새 회사의 업무는 바빴지만 활력이 넘쳤습니다. 임 대표는 훌륭한 파트너였고 저는 금세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아 팀을 이끌었습니다. 바빴지만 모든 노력이 오직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기에 기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지역 유명 브랜드의 연간 홍보 계약을 성공적으로 따내자 팀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제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지역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조용한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몇 초간의 침묵 끝에 거의 잊어버릴 뻔했지만 듣는 순간 온갖 혐오스러운 기억을 되살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선자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고 갈라져 있었고 억지로 자세를 낮췄지만
특유의 계산적인 느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나다. 아니, 아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선자 여사는 제가 대답이 없자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아, 안다. 예전에 내가, 그리고 민준이가, 우리 가족 모두가 너한테 잘못했다.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리고 민준이가, 그리고 모두가 너한테 잘못했. 저는 여전히 침묵하며 그녀의 심파극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봐라. 이제 벌도 다 받았다. 민준이는 회사도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폐인처럼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걔 아비는 충격으로 병원에 누워있단다. 병원비도 감당이 안 돼. 내 속이 정말 칼로 찢기는 것 같아. 그녀는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네가 지금 잘 나간다고 들었다. 큰 회사 파트너가 됐다며. 예정을 생각해서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많이도 말고 그냥 병원비만이라도 급한 불 끌 수 있게 좀 빌려주라. 내가 나중에 소처럼 일해서라도 꼭 갚을게. 저는 그녀의 눈물 섞인 호소를 들으며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 섞인 호소를 들으며 예정. 그녀는 도대체 무슨 낯으로 그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걸까요?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박선자 여사의 울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저는 나지막하지만 모든 글자가 모처럼 밝히도록 똑똑히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착각하고 계시네요. 첫째, 우리 사이에는 정이 아니라 빚만 남았고 그 빚은 법원이 이미 다 정리해줬습니다. 둘째, 당신 가족의 불행은 당신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 저와는 무관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제 돈은 저 백서연이 제 능력으로 번 돈입니다. 당신들 강씨 집안이라는 밑 빠진 독에 부어줄 생각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죽든 살든 부자가 되든 거지가 되든 저와는 이제 아무 상관없으니 다시는 제 삶에 끼어들지 마세요. 저는 말을 마치고 그녀가 더 매달릴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식사 자리로 돌아오자 임 대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스팸 전화. 저는 주스를 한 모금 마시고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네, 그냥 잘못 걸려온 전화예요. 모두들 다시 즐겁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선자 여사가 체면을 버리고 전화를 했다는 것은 강씨 집안이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뜻입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 수도 있습니다. 두렵지는 않았지만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 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가끔 수민이와 만나 수다를 떨고 주말에는 부모님 댁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씨 집안에 대한 소식은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새로 생긴 대형 가구 쇼핑몰에 갔습니다. 오피스텔에 놓을 편안한 1인용 소파를 고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소파 2개를 비교하고 있을 때 제 눈에 익숙한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랭카 판촉 코너 앞에 강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는 구겨지고 색이 바랜 티셔츠에 헐렁한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기름지고 헝클어져 있었죠. 그는 싸구려 플라스틱 양치컵을 손에 들고 가격표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깡마른 모습이 초췌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아마도 몇천 원짜리 컵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명품으로 치장하고 의기양양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움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삶이 고단해 보이는 낯선 사람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강민준이 시선을 느끼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얼굴에 충격, 창피함, 분노, 그리고 마지막에는 잿빛 절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에 든 양치컵을 등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그 행동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몰락한 자의 원망과 형언할 수 없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시선을 거두고 옆에 있던 직원에게 제가 고른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배송해 주세요. 저는 계산을 마치고 단 한 번도 강민준 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계속 제 등에 꽂혀 있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쇼핑몰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쇼핑몰을 나서자 맑은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팀 단톡방에 임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중요한 새 고객과 미팅이 있으니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놓았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하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세상에는 새로운 도전과 저를 아껴주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가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더 가벼웠습니다. 한때 제게 끝없는 고통과 굴욕을 안겨주었던 그 남자는 이제 제 감정을 조금도 흔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극복이자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제가 맡았던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저는 회사의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수민이는 제 승진을 축하한다며 멋진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 최신 소식이야. 그녀가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때의 사모님은 어디에? 몰락한 집안의 비참한 근황. 사진 속에는 머리가 하얗게 새고 값싼 옷을 입은 박선자 여사가 시장에서 몇백 원을 깎기 위해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에는 공사장에서 안전모를 쓴 강민준이 힘겹게 자재를 나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게시판 댓글에는 조롱과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인과응보다. 전 며느리 그렇게 내쫓더니 꼴 좋다. 듣자 하니 남편은 파산하고 빚더미에 앉고 새 부인은 돈 많은 남자 만나 도망갔다던데. 완전 자업자득. 수민이가 속삭였습니다. 듣자 하니 강민주는 공사장에서 막노동하고 박선자 여사는 낡은 연립주택으로 이사가서 매일 시장에서 떨이채소 사 먹는데 조아라는 진작에 돈 많은 아저씨 만나서 도망갔지.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어떤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아무렇지도 않아? 시원하지도 않아? 저는 스테이크를 한 조각 잘라 입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시원할 게 뭐가 있어?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거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이제 나랑은 상관없어. 수민이는 잠시 저를 보더니 이내 활짝 웃으며 제 어깨를 쳤습니다. 와, 역시 우리 백 부사장님. 클래스가 다르네. 이게 진짜 다 잊었다는 거지. 멋지고 능력 있는 우리 백 부사장님을 위하여 건배.
우리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레스토랑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맞은편에는 저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전에 없던 만족감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밤거리를 천천히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상쾌했고 도시의 불빛은 아름다웠습니다. 한때 저는 이혼이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잘못된 사람과 환경을 떠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 붉은색 이혼 서류는 제 인생의 오점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가는 통행증이었습니다. 강민준, 박선자, 조아라. 그들은 이제 제 인생의 배경 속에 희미한 점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세상은 넓고 미래는 깁니다.奮闘할 가치가 있는 사업,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는 그냥 과거에 묻어두면 됩니다. 아파트 아래에 도착해 제 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저곳은 온전히 저 백서연만의 아늑하고 평온한 안식처입니다. 저는 가볍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직 저 자신을 위해 가장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